차가운 겨울밤의 공기가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삼키고 있었다. 차민준 회장의 전용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테헤란로를 달렸다. 방금 끝난 지루한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그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또 공허했다. 운전기사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짜증 섞인 시선으로 창밖을 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골목 어귀를 스쳐 지나갔다. 짧은 찰나. 빛의 궤적 속에 세 사람이 있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여자와 그 품에 파고든 두 명의 작은 아이. 시간이 멈췄다. 민준의 심장이 얼음 송곳에 찔린 듯 멎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노숙인일 뿐이라고. 그의 이성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초라한 실루엣. 추위에 떨며 아이들을 감싸안은 저 여자의 옆모습. 10년이라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그 이름. 서유진. 세워.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다. 평생 감정의 동요를 드러낸 적 없던 그의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화들짝 놀라 차를 멈췄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다려진 코트를 여밀 생각도 하지 않고 차문을 열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얼어붙은 보도를 걸어 골목으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현실감은 사라지고 악몽이 선명해졌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여자. 낡고 해진 옷. 영양실조로 하얗게 질린 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한 눈. 그가 알던 따뜻하고 생기 넘치던 서유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엄마의 낡은 외투 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얼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잔인할 정도의 증거였다. 어릴 적 자신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듯한 얼굴이었다. MJ건설의 회장 차민준. 38배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건설사의 총수. 수천억의 자산가.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완벽한, 무자비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의 삶은 분 단위로 계획된 거대한 설계도와 같았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얼음성이었다. 최고급 대리석과 차가운 금속, 그리고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그곳에는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혹독한 겨울이었다. 그 겨울의 시작은 10년 전. 그가 서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날이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했다. 더러운 돈에 눈이 멀어 내 뒤에서 바람을 펴.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 왕 회장이 내민 유진과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진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하얀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민준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가 결혼하며 가져왔던 작은 예물까지도. 그는 그녀를 빈손으로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서 지워버렸다. 그 후로 10년.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의 서재 가장 깊은 곳, 그만이 아는 비밀 금고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대학 시절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유진의 사진.
그 사진만이 그의 얼어붙은 성 안의 유일한 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그 봄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가 10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누구야? 민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 아이들 누구냐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라고. 유진은 민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고생에 갈라지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목소리였다. 돌아가세요. 차민준 회장님. 여긴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괜찮으니까요. 회장님. 그 단어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밝혔다. 한때 서로의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부르던 사이였다. 이제 그녀는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아니, 타인보다도 못한 경계해야 할 침입자로 여기고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돈을 꺼내려 했다. 수표라도 건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저 아이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의 완벽한 세상에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돈은 휴지 조각보다도 무력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가자. 은우야. 은서야. 더 추워지기 전에 지하철역으로 가야지. 그녀는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그의 세상에서 다시 한번 사라지려 했다. 민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도시의 한복판에 버려진 사람처럼 세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발밑으로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쿵, 쿵. 심장이 텅 빈 가슴을 울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차 안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김 비서, 사람을 찾아. 서유진. 10년 전 나와 이혼한 여자야.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그녀와 함께 있는 두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내. 모든 걸. 전화가 끊겼다. 차민주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사회의 실적 보고서를 보던 그 냉철한 눈동자는 사라지고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눈이 남았다. 그는 방금 본 광경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 사람의 이미지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서유진의 공허한 눈, 그리고 자신을 경계하던 두 아이의 눈, 그 아이들의 얼굴은 부인할 수 없는 잔인한 증거였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민준의 상태를 살피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회장님이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을 10년 동안 모시면서 처음 보았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위압적인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진 유리의 날카로운 차가움이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민주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니 왕 회장이 건넨 사진 몇 장.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 그는 배신감에 눈이 멀었다. 그는 유진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암묵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던가.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지 마. 그는 자신이 그런 말까지 내뱉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유진의 모든 것을 짓밟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성공이라는 성을 쌓아 올렸다. 그녀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의 심장은 조각났다. 그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10년. 그는 그녀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해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아이들로 보이는 그와 똑같이 생긴 아이 둘을 데리고 거리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차가 마침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기슭의 웅장한 저택 앞에 멈췄다. 그의 얼음성이었. 그는 비틀거리듯 차에서 내렸다. 집사는 평소와 다른 주인의 모습에 놀랐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성공의 증거들, 트로피, 상패,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그 초라한 골목길의 풍경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는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대학 시절 벚꽃 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사진. 그는 이 사진을 왜 버리지 못했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는 사진 속의 유진과 방금 골목에서 본 삶에 지친 여자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 서재에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방금 급히 요청하신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민주는 시간을 확인했다. 그가 전화를 건 지 불과 3시간 만이었다. 김 비서는 언제나 유능했다. 들어오게. 민주는 자신의 목소리가 잠겨 있음을 느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침착했지만 그 역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유진 씨, 이혼 후 매우 어렵게 지낸 것 같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유진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주소지는 없었다. 그녀는 싼 여관,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거쳐간 직업들이 나열되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부, 전단지 배포,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 어느 것도 서유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었다. 그녀는 한 곳에 2달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처를 옮겼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패턴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도망 누구로부터 설마. 나로부터. 그는 자신이 그녀를 쫓거나 감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존재 자체가 MJ건설이라는 거대한 이름 자체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장, 민준이 가장 두려워했던 정보였다. 아이들. 김 비서는 화면을 넘겼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가족 관계 증명서 스캔본이 떠 있었다. 이름 차은우 남. 모 서유진. 이름 차은서여. 모 서유진. 아이들의 성은 차 씨가 아니었다. 유진의 성을 따랐어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아니, 아이들의 이름은 차 씨였다. 하지만 부친란은 비어 있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왜 차라는 성을.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아이들의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 2016년 3월 10일. 민준의 눈이 그 날짜에 고정되었다. 2016년 3월 10일.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와 유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부였던 밤.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달하고도 10일 뒤였다. 민준의 숨이 멎었다. 10년 전 그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왜 굳이 이혼 직후에 아이를 낳았는가? 그리고 왜 아이들의 성은 차인가? 김 비서.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이혼 직후 만난 남자에 대한 기록은.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유진 씨의 주변에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진 씨가 직접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처럼요. 민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10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유진의 침묵. 그것이 만약 유죄의 인정이 아니라 무고한 자의 마지막 절규였다면, 그가 만약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라면 김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단어들을 응시했다. 신용불량, 주민등록 말소, 월세 체납. 그가 외면했던 시간 동안 서유진은 문자 그대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 내역이 전무합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사람처럼. 보증금이 필요한 월세방이 아닌 선불로 지불하는 고시원이나 쪽방을 전전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김 비서가 말한 도망의 의미를 곱씹었다. 빚쟁이들, 아니. 그녀는 빚을 질 돈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에게서 도망쳤던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 왕 회장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혼 후에도 어머니가 혹시 그녀를 감시하거나 압박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완벽한 아들의 오점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는
감히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민준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다.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 기록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저희 팀이 두 아이를 시립 도서관에서 목격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운 책들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뭐지? 도서관 게시판에 붙어 있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안내문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쿵!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핏줄, 그의 아이들,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이 남자의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굶주림을 걱정하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잿더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을 들어 김 비서에게 나가보라고 했다.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서재를 나갔다. 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에는 그가 소유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10년 전, 그 지옥 같던 그날의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젊은 차민주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아내 서유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어머니 왕 회장이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뭔가? 서유진. 그는 묻지 않았다. 그는 신문했다. 민준 씨.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분은 뭐가 아니야. 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진의 말을 잘랐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해. 민준이가 너 같은 고아 출신 거둬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살림이나 할 것이지. 돈이 그렇게 좋더냐. 저 남자한테 내까 짓게 뭘 줄 게 있다고 맞나. 민주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다. 유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지만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이 자신의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부를 찾아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설명해봐. 그가 유진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분은 그냥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유진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왕 회장의 분노 앞에서 힘을 잃었다. 도와줘. 뭘 네가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니는 걸 도와줬다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 눈물이 역겨웠다. 그는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내 명예에 먹칠을 해. 그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라도 한 듯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왕 회장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당신이 서명한 혼전 계약서 기억하지? 당신은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유진은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대신 깊은 절망과 알 수 없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의 의미를 그는 그때 읽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리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민주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완벽한 절망이었다. 그녀는 그 길로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갔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그녀를 떠올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완경한 삶에서 도려낸 암덩어리라고 생각했다. 다시 현재 서재에 홀로 선 민주는 몸을 떨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진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는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사진 속의 그 남자는 왕 회장의 말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저 남자한테 내까짓게 뭘 줄 게 있다고 맞나. 어머니는 마치 그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끔찍한 의심이 그의 뇌리를 관통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면 유진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이라면 그는 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유진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경도 없고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며느리 왕 회장은 늘 그에게 더 큰 그림을 보라고 정계나 재계의 유력한 가문과 연을 맺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의 야망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유진을 믿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제시한 증거를 믿었다. 아, 민주는 신음하며 책상에 주저앉았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10년간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사랑했던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자신의 아이들을 노숙자로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10년 전 나와 서유진 씨 이혼 사유가 됐던 사진, 그 사진 속 남자를 찾아내.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땅속에 숨었든 해외로 도망쳤든 찾아내. 차민주는 텅 빈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김 비서가 남기고 간 태블릿은 그의 책상 위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에 휩싸였다. 수천억의 자산, 수천 명의 직원,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그 거대한 권력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무료 급식소 안내문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이 얼음성 같은 펜트하우스에 앉아 보고서만 받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서유진에게 그리고 그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봐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정해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지하 주차장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직접 골라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김 비서가 파악한 유진의 예상 동선으로 차를 몰았다. 마포구의 한 낡은 상가 골목. 차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길목에 차를 세운 그는 값비싼 코트 대신 평범한 검은색 점퍼를 걸치고
차에서 내렸다. 싸구려 음식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다. 그는 한 허름한 설렁탕 집의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발견했다. 서유진. 그가 기억하는 유진은 햇살처럼 맑고 여렸다. 책을 좋아하고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동하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거칠어진 손목,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피로에 잠식당한 공허한 눈. 서빙 3번 테이블 주방장의 거친 고함 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쟁반을 들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뜨거운 뚝배기를 내려놓다가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렸다. 손님이 인상을 쓰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줌마, 조심 좀 해옷 버릴 뻔했잖아. 유진은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 저 여자는 그의 아내였다. 그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골목길로 물러나 그녀가 일을 마치기만을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저물고 유진이 드디어 식당 뒷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피곤해 절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재촉했다. 민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제 김 비서가 보고했던 그 시립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도서관 입구에서 망설였다. 그가 이곳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봐야 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어린이 자료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유진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어제 그 아이들, 은우와 은서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식당에서 가져온 듯한 식은 빵 2조각을 아이들에게 건넸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빵을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는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남자아이 은우는 빵을 먹으면서도 나이에 맞지 않는 두꺼운 과학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여자아이 은서는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꼼꼼하게 그리고 있었다. 유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듯했다. 그녀는 은우의 책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설명했고 은서의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한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배경은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절박함이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똑똑했다. 엄마의 고된 삶 속에서도 저렇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림을 그리던 은서가 갑자기 컥 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활처럼 휘었다. 스케치북과 크레용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은서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괜찮아. 은서야, 숨 쉬어. 엄마 봐. 은서는 작은 입을 벌린 채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듯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갔다. 천식 발작이었다.
도서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유진은 미친 듯이 낡은 가방을 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호흡기를 꺼내 아이의 입에 물렸다. 흡, 흡, 은서야. 천천히. 제발.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뛰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저 아이에게, 저 여자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그는 10년 전에 그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호흡기 덕분인지. 은서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하지만 유진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기절이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은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은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유진은 울음을 참는 듯 아이들을 다독이며 짐을 챙겼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은서를 업고 은우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뛰쳐나갔다. 민주는 홀린 듯이 그들을 뒤따랐다. 그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유진은 큰 길로 나가 미친 듯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빈 차들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유진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다. 민주는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차를 그녀 앞에 세우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도망칠 것만 같았다. 간신히 한 택시가 멈춰섰다.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에 올라탔다. 그녀는 기사에게 다급하게 목적지를 외쳤다. 신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민주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천식이 아니었다. 저렇게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라면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유진은 은서를 안고 달려들어가며 외쳤다.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선천성 심장. 민주는 응급실 입구 유리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아이를 이동 침대에 눕혔다. 유진은 절차를 밟기 위해 원무과 창구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꺼냈다. 보호자분. 일단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수납 먼저.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아이부터. 유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막 나서려던 순간 한 중년 의사가 유진을 알아보고는 원무과 직원에게 손짓했다. 됐습니다. 이 아이 우리 병원 환자입니다.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 응급처치부터. 유진은 의사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교수님, 은서가 갑자기. 의사는 유진을 진정시키며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아까 유진이 의사에게 외쳤던 말을 되뇌었다. 선천성 심장.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 같았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유진. 그리고 차은서, 아니, 서은서, 아예. 모든 진료 기록을 알아내. 무슨 병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전부. 그는 전화를 끊고 응급실 문만 바라보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유진이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 옆에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듯한 은서와 그런 누나의 손을 꼭 잡은 은우가 있었다. 민주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유진과 의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어머니,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서는 지금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해요. 심장 판막 결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추위에 밖에서 지내고 영양 상태도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알아요. 교수님. 조금만. 돈을 거의 다 모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수술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목숨이 달렸어요. 내가 몇 번이나 사회복지과랑 연결해 주려고 했습니까? 왜 자꾸 피하시는 겁니까? 아이, 아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죽었어요. 사고로.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없어요. 유진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교수님, 제발, 은서만 살려주세요. 민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의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홀로 감당해왔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죽었다고 말했다. 그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그가 10년 전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는 깨달았다. 유진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숨었는지.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차민주는 차가운 병원 복도, 그 어둠 속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랐다. 죽었어요. 서유진의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얼음처럼 밝혀버렸다. 그녀의 삶에서 그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존재였다.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그 모든 잔인한 말들이 결국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를 지워버리게 만들었다. 그는 보았다. 유진이 지친 은서를 다시 업고 은우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세 사람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들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는 유령이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처럼 굴었지만 정작 자신의 핏줄이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 그의 얼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텅 비어 보였다. 그는 젖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서재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 앉아 그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은 오지 않았다. 유진의 절망적인 눈빛과
숨을 헐떡이던 은서의 파리한 얼굴이 그의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괴물이었다. 동이틀 무렵 김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병원 로고가 찍힌 의료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10년 묵은 과거의 기록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서은서 양의 병명은 활로씨 사증입니다. 복잡, 심기형 선천성, 심장 질환입니다. 민주는 그 생소한 의학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어지는 김 비서의 설명에 숨이 막혔다. 심장 내부에 복합적인 기형이 있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중증 질환입니다. 9살까지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수술. 민준이 간신히 물었다. 수차례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단 한 번의 수술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넘겼다. 진료 기록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수술 일정 조율 단계에서 보호자가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돈 때문이겠지. 민준이 읊조렸. 천문학적인 수술비. 그가 하룻밤 술값으로도 쓸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서 유진은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10년을 버텨온 것이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회장님, 김 비서가 2번째 파일을 꺼냈다. 어젯밤 지시하신 10년 전 사진 속 남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이름은 박재혁. 당시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박재혁의 신상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서유진 씨와는 칠촌 관계의 먼 친척 오빠였습니다. 유진 씨가 어릴 적 잠시 신세를 졌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친척. 이라고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불륜 상대로 믿었던 남자가 그녀의 친척이었다고. 네. 당시 박재혁은 심각한 도박빚과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서유진 씨의 이혼이 성립된 지 정확히 사흘 뒤 박재혁의 해외 계좌로 5억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5억 원.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되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저희 팀이 그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나온 곳은 왕 회장님의 개인 자산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습니다. 서재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박재혁은 그 돈을 받은 다음 날 가족 전체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 그림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어머니, 왕 회장, 그녀가 유진을 쫓아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유진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돈이 급했던 먼 친척을 매수해 불륜남 역할을 맡겼다. 호텔 입구, 다정한 카페,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증거였다. 그의 어머니는 유진이 바람을 피웠다고 믿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예 바람 그 자체를 만들어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재생되었다. 민준아, 저 여자는 내 상대가 못 돼. 더 큰 그림을 봐야지. 저런 뿌리 없는 잡초는 뽑아내야 해.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던 유진의 하얀 얼굴. 그녀는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친척 오빠라고 말해봤자 왕 회장이 제시한 호텔 사진과 돈 앞에서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을까? 특히 이미 성공의 눈이 멀어 그녀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 차민준 자신조차도 그는 깨달았다. 유진이 왜 아이들의 성을 자씨로 했는지.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유일한 증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을 죽었다고 말했는지. 그녀는 그에게 돌아올 수 없었다. 돌아오는 순간 왕 회장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불륜의 증거로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더 끔찍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왕 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현금만을 쓰며 유령처럼 살아온 것이었다. 아, 아. 민주는 신음하며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졌다. 38.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9살 아이처럼 절규했다. 그가 지킨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을 지켜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차가운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솟아올랐다. 그 분노는 서유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왕 회장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은서의 의료 기록을 집어들었다. 수술 대기, 그리고 그 옆에 박재혁의 5억 원 입금 내역서. 이 두 장의 종이가 그의 10년짜리 거짓된 삶의 시작과 끝이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냉혹하고 어두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비서. 오늘 저녁 어머니와의 약속을 잡게 본가에서 아주 조용한 저녁 식사로. 그날 저녁 차민주는 본가로 향했다. 평창동 언덕에 자리한 본가는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이었다. 그가 10년간 쌓아올린 성공의 기반이자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어머니 왕 회장의 영역이었다. 저택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왕 회장은 값비싼 자수정 비녀를 꽂은 채 거대한 응접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치의 온도도 없었다. 일찍 왔구나. 아들, 왕 회장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식사 준비하라고 하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저녁은 됐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응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왕 회장은 아들의 이런 태도가 낯설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 있느냐? 회사의 문제라도. 어머니,
민주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대리석 벽난로 앞에 선 채 불꽃을 응시했다. 서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왕 회장의 찻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왕 회장은 곧 평정을 되찾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 아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연민이 실려 있었다. 소식 들었다. 아주 어렵게 산다고. 쯧쯧. 내 그럴 줄 알았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더니. 그래서 너한테 돈이라도 요구하더냐. 박재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민주는 어머니의 질문을 무시하고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냐? 그건 10년 전 유진 씨의 먼 친척이라는 남자입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꽃보다 더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와 유진 씨가 이혼한 직후 어머니의 비자금 계좌에서 그 남자에게 5억 원이 흘러들어갔더군요. 정적이 흘렀다.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왕 회장의 얼굴에서 연민의 가면이 사라졌다. 그녀의 본래 얼굴. MJ그룹의 철의 여왕다운 냉혹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이 어미를 신문하는 것이냐.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실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결과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래, 내가 돈을 줬다. 그 천박한 여자가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은 아깝지도 않았어. 그 여자는 애초에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아이였어. 그 돈은 입막음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연출료였습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냐? 그 호텔 사진, 그 모든 것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증거들이었다.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까? 왕 회장은 잠시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민준아. 어미는 널 위해 그런 거야. 네가 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여자 같은 무거운 짐은 버려야 했어. 그 여자가 널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널 구한 거라고. 민주는 숨이 막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성공이 결국 한 여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 아들. 왕 회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널 흔들고 있는 게로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군. 그래서 이번에는 뭘 들고 왔더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던.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왕 회장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아이들, 무슨 아이들?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들과 딸. 왕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럴 리가. 그 여자가 감히 내 손자를. 그녀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듯했다. 하지만 그 경악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앞세워서 너한테 뭘 뜯어내시겠다. 왕 회장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아졌다. 민준아, 속으면 안 돼. 그게 정말 네 핏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여자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야.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됐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내본 적 없는 지독한 환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깨달았다. 유진이 왜 10년간 도망쳤는지. 그녀는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괴물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유령처럼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민주는 몸을 돌려 거대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차민준 어디 가느냐? 당장 서지 못해.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왕 회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그의 등 뒤에 밝혔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세계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 회장의 완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죽어가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속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차민주는 어머니의 저택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는 본가로 향할 때의 냉철한 분노조차 잃어버렸다. 그의 내면은 텅 비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지독한 자기 혐오가 채우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유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시어머니가 꾸민 잔인한 연극에 속아 자신을 경멸하고 내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10년간 혼자 감당해왔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날 그 빗속에서 아니야라고 끝까지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했다. 그의 휴대폰이 짐승처럼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방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은서 양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위독하다고. 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시동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러뜨릴 듯이 쥐었다.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안 돼.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병원은 어제보다 더 절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저 멀리 익숙한 중년 의사, 어제 그 교수였다가 하얗게 질린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당장 결심하셔야 해요. 수술비. 제가 가진 게. 유진은 낡은 가방을 뒤지며 얇은 통장 하나를 꺼내 붙잡고 있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 유품이에요. 이거라도 제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유진은 펜을 든 채 차마 서명을 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 수술하면 은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을 앞두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팔려는 엄마 유품. 그것은 10년 전 그가 빈손으로 나가라며 빼앗지 않았던 유일한 것. 유진의 어머니가 남긴 작은 목걸이였다. 그는 더 이상 유령처럼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 서유진.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이 민준을 향했다. 그녀는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왜? 또 왔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도울게. 돈은 돈. 유진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돈. 그래요. 당신한테는 그게 전부였죠.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녀는 그를 밀쳐냈다. 필요 없어 당신 돈. 더러워. 당신 어머니가 준 그 5억 원처럼. 더러워. 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냐고. 유진의 눈에서 10년 묵은 눈물이 터져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내 친척 오빠에게 돈을 쥐어주며 날 모함했을 때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아니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말하려 했을 때 당신 눈이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 단 1초도. 유진이 절규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증거를 믿었지. 날 벌레 보듯 쳐다봤잖아. 바로 그때였다. 응급실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다가왔다. 간호사복을 입었지만 일반 간호사는 아닌 듯했다.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아, 그만해. 너만 상처받아. 혜선. 아. 유진이 여자의 품에 무너졌다. 혜선이라는 여자가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이 차민준 씨군요. 누구? 시죠?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 김혜선입니다. 그녀가 말했. 그리고 유진이의 유일한 친구죠. 혜선은 민준을 응급실 밖 아무도 없는 복도 끝으로 끌고 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당신이 대체 뭘 안다고 유진이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요. 당신이 유진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알기나 해.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어머니 혜선이 기가 막힌 듯 웃었다. 그래요. 당신 어머니. 그 지독한 여자. 당신. 유진이가 왜 그날 아무 변명도 못하고 당신 집에서 쫓겨났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박재혁의 연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선의 눈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 때문이잖아. 차민준 씨. 혜선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유진이가 지키려고 했던 건 그깟 자존심이나 억울함이 아니었어. 바로 당신이었단 말이야.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라고 해서는 그날의 진실을 쏟아냈다. 10년 전 유진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민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던 바로 그날 아침, 왕 회장이 먼저 그녀를 찾아왔다. 혜선은 그날 유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잊을 수 없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혜선아, 나 어떻게? 왕 회장은 유진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 아들 앞길 막는 잡초는 뿌리째 뽑아버려야지, 라며 차갑게 웃었다고 했다. 그리고 왕 회장은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이 아이, 당장 지워. 그리고 내 아들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유진이 거부하자 왕 회장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네가 정녕 내 아들 발목을 잡겠다. 왕 회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다. 그것은 MJ건설의 치명적인 약점들이었다. 네가 사라지지 않으면 민준이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직접 내 아들을 파산시킬 거니까. 이 어미는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한테 발목 잡혀 사느니 차라리 빈털터리가 되는 걸 볼 거야. 그것은 잔인한 협박이었다. 유진은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사랑과 아이, 혹은 민준의 미래. 유진이는 혜선이 눈물을 삼켰다. 당신을 선택했어. 당신의 꿈을 지켜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당신 어머니가 꾸민 그 더러운 연극에 기꺼이 속아준 거라고 당신한테 경멸당하고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건 그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아,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가 아니었다. 유진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유진이 그를 구한 것이었다. 그의 성공, 그의 제국,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유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10년 동안 경멸하고 원망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옥도 지금 그가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심장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회장님 김비서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그는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수술 동의서를 붙잡고 있는 유진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펜을 빼앗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의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준. 그리고 그는 옆에 썼다. 부후. 유진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아까 그 교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차은서의 아비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 병원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불러오십시오. 돈은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차민준이 부후라는 글자를 써넣는 순간 병원 응급실의 공기가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10년간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강제로 움직이게 한 지독한 책임의 낙인이었다.
서유진은 그가 내민 검은색 카드를, 그리고 그 카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원무과 직원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다. 차민준, MJ건설의 회장.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교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심장외과 배 교수님 호출해 VIP 수술실 준비하고 최고 등급 생명 유지 장치 전부 대기시켜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진이 10년간 그토록 절박하게 매달려도 열리지 않던 문들이 민준의 이름 하나, 그의 카드 한 장에 활짝 열렸다. 은서는 순식간에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수술실로 옮겨졌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유령처럼 따랐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다. 민준의 팔을 붙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필요 없어. 당신 돈 따위. 필요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딸의 목숨 앞에서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간신히 속삭였다.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둬요. 당신 어머니가 알게 될 거예요. 알게 해야지. 민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해. 당신은 몰라.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분이야. 은서가, 은우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녀는 여전히 그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아니, 10년간 그래왔듯이 아이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무언가를 짧게 지시했다. 몇 분 뒤, 그들은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VIP 전용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차가운 응급실, 복도와는 달리 그곳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아늑했지만 공기는 지옥처럼 차가웠다. 은우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9살짜리 아이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아이는 민준을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힐끔거렸다. 수술실의 붉은 등, 수술 중, 시간이 멈췄다. 1분이 1년처럼 흘러갔다. 민준은 대기실에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은우를 품에 꼭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은 수술실 문만을 향해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들을, 식당 주방의 뜨거운 김에 거칠어진 피부, 무거운 것을 나르느라 굵어진 손마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텅 비어버린 눈.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혜선이 말한 진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했다. 그가 어머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성공이라는 탑을 쌓아 올리는 동안 유진은 그의 밑바닥에서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왕 회장이 만든 거대한 거짓말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주연 배우였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김 비서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죽과 따뜻한 수프, 아이를 위한 부드러운 빵, 뭐라도 좀 먹어. 민준이 간신히 말했. 은우도
배고플 텐데. 유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은우는 음식을 힐끗 보았지만 엄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이는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알고 있었다. 민주는 무릎 위에 있던 태블릿을 은우에게 내밀었다. 최신형 기기였다. 게임이라도 할래? 은우는 망설였다. 아이의 눈이 엄마를 향했다. 유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동생. 기다려야 해요. 민주는 태블릿을 든 채 허공에서 손을 멈췄. 그는 깨달았다. 그와 그의 아이들 사이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돈과 성공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그의 돈을 원하지 않았. 왜? 민준이 마침내 그 질문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갈라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은서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유진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1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분노였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경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불타버린 잿더미 같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연락 그녀가 읊조렸다. 누구한테요? 10년 전 나한테 더러운 돈에 눈이 멀었다며 경멸하던 당신한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아니면 내 뱃속의 아이를 잡초라며 지우라고 협박하던 당신 어머니한테요. 유진. 나는 몰랐어. 모르는 게 당신의 죄야.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은 당신의 성공, 당신의 명예. 그것만이 중요했지.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을 담아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돈 필요 없어. 당신의 그 잘난 병원도, 그 동정심도 10년이나 늦었어. 그녀는 민준을 밀치고 대기실 문을 열었다. 차라리 우릴 그냥 내버려둬. 우린 당신 없이도 살아왔어. 은서가 잘못된다 해도 그건 내 몫이야. 당신 몫이 아니라고. 그녀는 다시 차가운 복도로 뛰쳐나갔다. 수술실의 붉은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위해 그것이 그녀가 지난 10년간 버텨온 방식이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 몫이 아니라고.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10여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다. 민준과 유진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배 교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교수님, 유진이 그에게 달려갔다. 은서는요? 배 교수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유진과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교수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이의 심장이 지난 10년간 너무 많은 부담을 견뎌왔습니다. 교수는 암담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다. 판막은 교체했지만 심장 근육 자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이식,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심장 이식. 배 교수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유진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그녀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유진아 차민준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다. 보호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배 교수가 암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 약물로 심장 박동을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은서 양은 체구가 작고 혈액형도 특이합니다. 소아 심장 기증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교수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애써 돌려 말했다. 아이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수술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자마자 이식대기라는 절망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민주는 무너져 내린 유진을 벤치에 간신히 앉혔다. 그는 즉시 차민준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김 비서를 붙잡고 평생 내본 적 없는 절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국내 모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센터에 연락해 하니 전 세계야, 미국, 독일, 어디든 상관없어. 이 병원 의료진과 화상회의 연결해 내 전용기 띄울 준비해 둬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심장. 내 딸 심장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 비서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뛰어나갔다. 민주는 다시 유진에게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들었지 내가 할 수 있어. 돈으로. 내가.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유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은서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유진은 10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이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의 모든 의지는 부서져 내렸다. 왜 포기하는 거야?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했다. 내가 다 할게. 제발. 뭐라도 말을 해.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10년 전 그가 경멸하며 바라보던 그 눈과 같았다. 텅 비어 있었다. 뭘? 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입처럼 바스러졌다. 이게 당신이 하는 방식이잖아. 그녀가 실소했다. 언제나 돈으로. 10년 전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지. 그리고 지금은 돈으로 내 딸의 심장을 사겠다고 하네. 유진. 못 사. 유진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돈으로는 못 사. 이건 우리가 받은 벌이야. 벌.
아니, 내가 받은 벌이야. 유진은 중환자실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지키겠다고. 내 딸을, 내 딸을, 이렇게. 민주는 숨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절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랬어? 혜선 씨한테 다 들었어. 왜? 그깟 내 미래가 뭐라고. 나 같은 놈. 뭐가 좋다고. 사랑. 유진이 읊조렸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한 가지는 맞았거든. 나는 당신 짐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였고, 그래서 당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보다 당신이 날 미워하더라도 당신이 빛나는 걸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민준의 심장이 갈갈이 찢겼. 그녀가 그를 떠난 이유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에 비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왔다. 내가 잘못했어. 유진아, 내가. 그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울리던 바로 그때였다. 중환자실 구역의 엘리베이터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이런 곳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인물이 내렸다. 왕 회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VIP 병동을 통째로 빌리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황당한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차민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지금 이게 무슨 추태냐, 저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내팽개치고.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아들과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서유진에게 향했다. 내년이로구나. 10년 만에 나타나서 또 내 아들을 홀리려고.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존경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짐승이었다. 자신의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상처 입은 짐승. 당신. 민준이 읊조렸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왕 회장이 흠칫했다. 무슨. 유진이가 임신했던 거 알고 있었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헛소리 마라. 그 여자가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민주는 웃었다. 소리 없는 지독하게 공포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왕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의 그 눈빛에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재혁을 매수하고 날 속이고 유진이가 날 떠나게 만들었지. 당신의 그 위대한 아들을 위해서. 그는 품에서 김 비서가 가져온 서류철을 꺼내
어머니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박재혁의 입금 내역. 10년 전의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바닥에 흩어졌다. 다 여기 있어. 왕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무너지는 자신을 다잡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다 널 위해서였어. 저런 잡초 같은 게 내 발목을 잡게 둘 순. 잡초 민준이 포효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저 유리창 너머에 당신 손녀가,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심장이 망가져서. 당신이 저지른 그 짓 때문에 10년 동안. 손녀. 왕 회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공포로 흔들렸다. 이 순간부로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MJ건설의 회장도 아니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 당신을 끌어내릴 거니까. 그는 유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은 저 여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될 거야. 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작품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비극적인 드라마가 절정에 달한 순간 삐 중환자실 내부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비췄다. 의사 선생님 환자. 간호사가 절박하게 소리치며 뛰쳐나왔다. 환자 심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은서가 심정지입니다. 간호사의 절박한 외침은 차가운 복도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차민준의 분노도, 왕 회장의 경악도, 서유진의 절망도, 그 붉은 경고등 앞에서 모두 의미를 잃었다. 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중환자실 안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제세동기의 날카로운 충전음,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에피네프린 투여 계속 압박해. 유진은 유리문에 이마를 기댄 채 딸의 작은 몸이 전기 충격에 튕겨 오르는 것을 보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영혼이 딸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안으려다 손을 멈췄다. 그는 지금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대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왕 회장은 복도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경호원들도 비서도 감히 이 처참한 광경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아들의 그 지옥 같은 눈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김비서. 민준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전 회장님을 댁으로 모셔. 그리고 이 병원 출입 금지시켜. 차민준, 네가 감히. 내 딸이. 은서가 만약 잘못되면. 민준은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테니까. 살인죄로. 왕 회장은 아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에 평생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이 만든 비극의 현장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배 교수가 땀에 젖은 채 걸어 나왔다. 교수님. 민준이 그에게 달려갔다. 최악은 넘겼습니다. 교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에크모 ECMO를 연결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는 더 이상 심장이 버티지 못해서 에크모,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마지막 생명 유지 장치였다. 은서는 기계의 힘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교수가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식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이 장치로는 며칠, 아니, 몇 주를 버티기도. 유진은 그 말을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 기계들 속에서 잠자는 듯 누워있는 딸의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차민준의 긴 속죄가 시작되었다. 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VIP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 앞에 딱딱한 보호자용 벤치가 그의 집무실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MJ건설의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 왕 회장의 해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민주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냈다. 어머니가 저지른 10년 전의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가는 자신의 딸, 왕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MJ건설은 오늘부로 왕 회장 일가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및 반인도적 범죄 은닉 혐의로 검찰에 자진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사진은 경악했다. 그것은 자폭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유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그 성을 제 손으로 허물고 있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MJ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다. 그는 그 돈으로 심장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수천억의 돈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소와 심장센터에 기부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병원장에게 말했다. 내 딸, 차은서는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아픈 아이들과 똑같은 순서로 공정하게 기다릴 겁니다. 그는 유진에게 돈이 아닌 진심을 보여줘야 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뉴스에는 연일 차민준 회장의 몰락과 그가 어머니를 직접 고발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민준이 중환자실 앞 벤치에서 쪽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 값비싼 수트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은우에게 다가갔다. 겁에 질린 은우는 아빠를 경계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는 은우에게 게임기를 사주는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두꺼운 과학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함께 읽어주었다. 서툴고 어색하게 유진은 그 모습을 보았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그녀가 알던 냉철한 야망가가 아니었다. 그는 뒤늦게 아버지가 되려 애쓰는 상처 입은 남자였다. 지옥 같은 이식, 대기 시간이 흘러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은서의 상태는 에크모의 의지에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새벽, 복도를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민준과 유진을 향해 달려왔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은서 양과 조직이 일치하는 뇌사 기증자가. 유진과 민준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감정이 어렸다. 희망. 수술은 15시간이 걸렸다. 민준과 유진은 수술실 앞을 지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간절한 기도였다. 마침내 수술실의 등이 꺼지고 배 교수가 환한 그러나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성공.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아이의 몸이 새 심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10년 만에 소리내어 울었. 민주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 그는 그녀를 안는 대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유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6개월이 흘렀다.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서울 근교.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전원주택. 거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서는 아직 창백했지만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은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서툰 칼질 소리가 들렸다. 차민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MJ건설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다. 그는 이제 그냥 아빠였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희미한 미소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어색하게 국 한 그릇을 떠서 그녀에게 내밀었다. 먹어봐. 당신 생일이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챙겨줘서. 유진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자. 아. 그래 미안. 민준이 당황하며 국그릇을 도로 가져가려 했다.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간 맞출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곁에 섰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가 없었다. 민준이 얼마 전 건넨 새 반지는 여전히 테이블 위 작은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은 민준의 손에서 국자를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툰 몸짓으로 냄비를 저었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짜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